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임대차 계약할 때 그 주의무가 너무 소홀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증금 규모, 부동산 거래 자체가 이제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매매든 임대차든 이게 액수가 상당히 많이 되죠. 그래서 뭐 보증금으로만 치면 임대차 같은 경우도 조그만 방 한 칸에 뭐 1억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흔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거래 금액에 그 좀 걸맞게 우리가 주의무를 좀 단단히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되는데, 과거부터 이게 임대차 그 계약할 때는 그냥 등기부 떼보고 그다음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갖추고 뭐 그 정도의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게 거래관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임대차를 가볍게 취급하는, 소홀히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또 그것 때문에 임대차 사고가, 보증금 반환 사고가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오늘 조세채권 염두에 두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조세채권은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 부동산이 이제 경매에 들어갔을 때 조세채권은 조금 이렇게 배당 받는 부분에서 조금 특별한 취급, 우선해서 받는 그런 그 원칙을 우리 법에서 지금 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부분하고 반환 부분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결국은 우리가 임대차 계약할 때 등기부 떼서 거기에 등기부상에 뭔가 올라와 있는 저당, 압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요 집은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조세만큼은 그게 등기부에 뭐 압류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보증금 반환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조세채권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해필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할 때 이렇게 임대차 계약할 때만 조세채권을 신경을 써야 되느냐라고 이제 의문이 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할 때는 그러면 조세채권 신경 쓸 필요 없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매매할 때는 임대차보다는 훨씬 조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도인이 되겠죠. 매도인의 조세 채무, 조세 채권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보다는 훨씬 더 어떤 기울여야 될, 신경 써야 될 그 정도, 이런 부분이 훨씬 낮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매매든 임대차든 거래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복변과 같은 존재죠. 사행위 취소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어떤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임대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그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채권자 되는 사람이 그거 사행이다 라고 해서 걸고 넘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항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사행위 취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매매든 임대차든 항상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그리고 그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채권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굳이 어떤 민사적인 채권뿐 아니라 이런 조세 채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세 채권도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나 임대차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조세가 문제된 조세가 조세 때문에 사행위 문제로 이렇게 걸릴 수 있는 이슈, 이런 부분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매도 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왜 그러면 이게 매매에 비해서 임대차를 할 때는 왜 그 조세 채권이라는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느냐라고 하냐면 매매는 사실은 이제 사행위 부분에 대한 고려, 이슈, 이 부분을 제외한다 그러면 그냥 빨리 매매 계약하고 이전 등기 해서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뭐 그 매도인의 그 조세 채권이 그 매매의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진 않습니다. 사의 부분이 아니라면요. 그래서 그런데 반해서 임대차는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나중에 살다가 그 집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이제 경매 들어가서 그 배당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배당 문제라는 부분이 생길 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순위하고 조세 채권의 순위하고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게 매매는 그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 버리지만, 조세 채무자 아닌 타인에게 넘어가 버리지만, 임대차는 임대차 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조세 채무자의 그 소유에 남아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런 경매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당 순위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훨씬 매매에 비해서 조세 채권에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당시 이제 시세가 한 2억 4천 정도, 오래된 일입니다. 2억 4천 정도.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선순위 저당권이 한 5천 정도 있어서 그 보증금이 그 당시 1억 6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당 5천, 그 다음 임대차 보증금 1억 6천 이렇게 하면 2억 천 정도 되니까 시세가 뭐 2억 4천 정도 바라보는 예상되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파트가 이제 공매로 넘어갔는데 감정가는 2억 2천만 원으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인분은 그냥 아파트를 살아보니까 마음에도 들고 그냥 배당 낙찰 받아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공매 진행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세금,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었어요. 뭐 부가가치세, 뭐 취득세 이런 세금들이 있었는데 그 액수가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3천만 원 때문에 우리가 공매에서 이제 보증금 반환 순서, 우리가 경매에서는 이제 배당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공매에서는 교부라 그러는데, 이 교부 순서에서, 교부 순위에서 이제 세금에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낙찰 대금이 뭐 한 2억 2천 정도 됐었는데, 2억 2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공매 진행 비용 한 수백만 원 빼고, 그 다음에 세금도 3천만 원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선순위 저당권 한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8천여만 원 정도가 보증금보다 먼저 빠지니까 1억 4천만 원밖에 배당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증금이 1억 6천인데 한 2천만 원 정도를 못 돌려받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때 이제 되게 지인분이 되게 황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뭐 저는 임대차 계약에는 관여를 안 하고 이제 공매 받는 과정에서, 공매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매 받는 과정에서 도와줬는데, 이게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은, 전혀 없었던 그 세금이란 부분이 자기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좀 놀라기도 하고 좀 화가 나서 저한테 항의도 하고 하소연하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조세 채권 우선의 원칙,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보신 것처럼 부동산의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 특히 임차인이죠. 임차인을 당혹스럽게 할 때가 많은데요.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은 지금 보신 것처럼 압류를 했느냐, 부동산에 압류를 했느냐, 이것을 불구하고 조세채권이 일정한 순서를 가지게 되는데, 조세채권이 일반 민사채권보다도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앞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복잡한데요. 당해세와 비당해세라고 이제 구분을 해서요.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 예를 들어서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은, 당해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해세는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 보증금, 이런 것보다도 더 우선하는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해세가 아닌 그 외의 세금, 비당해세 같은 경우는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저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확정일자, 그죠? 우선 변제권의 기준 아닙니까? 확정일자 받은 시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기준보다도 이제 빠르다, 법정기일이 빠르다라고 하면은 그 조세채권은 비당해세라고 하더라도 우선하는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이런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부분들, 세금은 발생하고 부과가 되고 납부기일이 정해지고 이렇게 세금 부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를 들면 임대인이 이제 그런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세가 조세 당국이 그 부동산에 그냥 압류를 바로 해버리면 되는데, 압류를 이제 안 하고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채권들은 적어도 이제 비당해세라고 하더라도 법정기일이 임대차 보증금 확정일자 받은 시점보다도 더 빨라 버리게 되면 나중에 경매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걸 이제 이실직고하게 되면, 임대인이 사실은 임대차 계약하는 과정에서입니다. 임대차 계약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내가 조세를 지금 못 내고 있다,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실직고하게 되면은 임차인도 그걸 판단해서 들어갈지 말지 이렇게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금을 못 내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돈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기 상황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계약하는, 보증금 받아 챙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될 수가 있죠. 왜냐면은 그게 지금 임대차 보증금 받아서 나중에 돈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사기죄가 판단될 수가 있는데, 좌우될 수가 있는데, 조세 채권이 이렇게 많은 상태고 보증금을 돌려줄 다른 방법,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조세 채권이 이렇게 고액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서 계약한다면 그것은 사기까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은 어떤 부분을 이제 주의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자력으로, 그러니까 임대인의 협조를 받지 않고 내가 저 임대인이 지금 조세 채무 체납 상태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어요.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뭐 등등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타인의 이해관계인의 뭐 조세채무 이런 부분을 보고는 쉽지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현재 그 방법은 지금 조세 어떤 체납자 이런 부분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이런 부분을 더 중요시해서 제도적으로 그걸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의 어떤 동의, 임대인의 협조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국세 완납 영수증, 국세 완납 증명서 또는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뭐 신뢰되는 이야기지만 조세채권, 조세채무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내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검증이 돼야지 나는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우리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서상으로는 상당히 좀 이제 껄끄러운 부분이에요. 임대차 계약하고 등기부상에 뭐 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혹시 조세채무가 드러나지 않는 조세채무, 등기되지 않은 조세채무 이런 부분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세금 다 냈는지 좀 봅시다.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대방의 어떤 그 감정적인 그다음에 예의 이런 부분에 좀 거슬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제 우리 그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이 뭐 월세 위주 또는 반전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전세가 많잖아요. 전세가 이게 뭐 수억씩 되고 이런 정도라면 거의 이제 뭐 내 재산을 그 보증금에 거의 몰빵하는 그런 경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만약에 예상치 않은 그런 조세 채무 때문에 못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이제 어떤 전 재산을 걸고 뭔가 계약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건 요청을 하실 수밖에 없죠. 외국처럼 뭐 보증금이 뭐 월세 한 3개월 정도 그런 정도의 적은 액수라 그러면 뭐 나중에 이제 뭐 그 사람이 임대인이 뭐 물건이 경매 들어가든 조세 문제가 뭐 생기든 간에 그냥 월세 체납하고 그다음에 보증금 다 까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손해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뭐 상태, 신용 상태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 필요가 사실 없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뭐 당신 세금 잘 냈는지 좀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신뢰 아닙니까? 그건 오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임대차 어떤 제도 하에서는 전세 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많고 또 반전세라고 하더라도 그 보증금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조세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조금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지금 이해관계인 어떻게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는 이해관계인이 임대인 되려고 하는 사람의 조세 채권, 조세 체납 여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지 않는 것이 현재의 제도 시스템인데 이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거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요구해 가지고 확인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잖아요. 정서, 예의 이런 부분에 감정적인 부분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공론화를 거쳐서 적어도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있는 그런 임차인, 그죠? 임대차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임차인이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임차인이라 그러면 잔금 내는 그 임대차 계약한 시점 이후로는 그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그래야지 나중에 그 우리가 보증금 나머지 그 한 90% 정도 지금 실무 관행에 따르면 한 10% 정도가 계약할 때 지급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금이 한 90%가 잔금 치를 때 지급되기 때문에 입주할 때 지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90%가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좀 확인하고 확인해서 안전한지 판단해서 좀 이렇게 그 보증금을 나머지를 다 그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거를 제도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면은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간에서 그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걸 상대방한테 그걸 이제 그 뭐 좀 보자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중개사, 중개업자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동산 거래가 많지 않은 일반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중간에 서서 전문가로서 그런 위험을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라면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뭐 거부를 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상황을 좀 설명하고 또 위험성에 대해서 좀 개진하고 하는 그런 과정 이런 부분이 뒷받침돼 줘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공인중개사도 그 부분 오히려 이제 그 뭐 확인도 잘 안 하려고 할 뿐더러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하면 이제 계약이 깨지기 때문에 임대인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계약이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눈치만 보고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게다가 임차인이 이제 이제 자문을 받고 또는 임차인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 조세 채권 문제를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공인중개사가 그 자리에서 그냥 면박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유 뭐 그걸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시냐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냐고 믿고 해야지 이렇게 면박을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부동산 거래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서는 참 이게 뭐랄까요 좀 한심하다. 적어도 이제 뭐 그걸 조금 그 임차인이 적어도 그 중개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자기가 알아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를 꺼냈으면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라도 임대인에게 그 양해를 구하고 필요성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임차인을 면박을 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임차인이 오히려 마치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보면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의 임차인은 그런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부분이 이런 우리 그 문화 거래 문화 정서에서 반드시 좀 필요할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은 또 그 조세 그 어떤 채무자의 어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공론화를 좀 충분히 거쳐서 좀 입법화하는 그런 방법이 입법화하는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무상에서는 그게 아까처럼 잘 안 되거든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가져오세요. 이야기가 잘 안 먹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제도화, 입법화 이런 문제이긴 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일정 규모가 되는 임대차 거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또는 그 중개사가 끼게 되면은 거래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하는 부분을 작성을 하거든요. 거기에 마치 이제 체크리스트처럼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공인중개사가 체크하고 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좀 첨부돼야 되는 적어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이라면 그런 정도로 제도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 좀 강제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이게 강제를 통해서 약간 우리가 생활 속에 젖어드는 또 안착되는 받아들이는 이런 계기 이런 부분들을 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만큼 이게 조세채권 이런 부분이 특히 이제 임대차 계약,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하시고 조금 내 재산을 지키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단호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임대인이라 그러면 난 못 보여주겠다. 왜 그런 이야기를 내 앞에서 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임대인이라면 그것은 계약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딴 물건 구하시는 게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래 당사자, 임대차 계약도 이제 거래잖아요. 근데 거래 당사자가 불합리하고 감정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굳이 이제 그것뿐 아니라 국세, 지방세 완납 여부 이런 걸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나중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야기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임대인이라 그러면 나는 계약 안 하겠다 이렇게 마무리해버리는 게 저는 장래를 위해서도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